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면서 장기화 조짐을 좀 일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 그리고 환율이 반응을 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1,506원 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의 순매수가 이를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주의 약한 흐름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대형주는 잠시 쉬어가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브리핑 통해서 시장의 전체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빠지는데 뭐든 떨어질 때 조정의 빌미가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마치 이런 부분이 기다렸듯 나왔습니다. 구글이 AI 기술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언급이 됐는데 터보 퀀트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메모리 수요단에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3% 이상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스토리디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일단 구글에서 AI 압축 알고리즘 기술을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메모리가 AI 같은 걸 이제 만들어낼 때 메모리를 한 6분의 1 정도 쓰고도 성능이 비슷한 것을 결과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공급 사태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로 천정부지로 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메모리를 쓰면서도 뭔가 효과를 낼 수 있어. 약간 예전에 중국발 그 딥시크 약간 이런 부분도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로 마이크론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마이크론은 이런 구글 터보 퀀트 이슈 외에도 재무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어서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선순위 채권 플러스 해서 54억 달러 정도의 채권 매수 청구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자금발 리스크,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가 일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비 투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주주 환원, 주주들이 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동반 좀 떨어지는 흐름들 리스크가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 구글 터보 퀀트에 대해서 부분 조금 더 살펴드리면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그런 분석 리포트입니다.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서 메모리 수요 한 6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 속도는 8배 정도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AI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고충에 시달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AI 비용이 낮아지면서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요소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단기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AI 시장을 커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애플리케이션 수요 이런 부분 총수요입니다. 전반적으로 놀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예전에 딥시크 모멘텀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당시 연휴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충격 때문에 대부분 이런 반도체주가 좀 타격을 받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연상한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아직 검증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문들이 예전에 나온 또 논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탁월한 선택지였으면 미리미리 했을 걸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조금 더 봐야 하고 글로벌리 메모리 수요에 대한 혹시 우려가 있겠나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환율도 높고 이러한 리스크도 장기화되는 그런 흐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눌리는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요. 마켓나우 2부에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시 4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를
힘에 등에 업고 좀 그래도 지지받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특히나 반도체주가 조금 하락으로 움직여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동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 이란의 고위급 관료들과 만나서 전쟁 관련된 휴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이란 측에서는 이를 꾸준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백악관 측에서도 종전 관련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불확실성은 커지는 상황. 주말이 아무래도 조금은 이 확전이 될지 종전이 될지 이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주말을 앞두고 좀 오늘 우리 시장은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구글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ARM 같은 기업들이 AI 칩을 또 만든다라고 공개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펀더멘털 관련된 좋은 뉴스들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동발 리스크에 좀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2.8% 가까운 하락세 붙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3% 가까이 쉬어갑니다. AI 밸류체인 안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삼성전기 1.21%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2%가량 빠지면서 삼성전기, MLCC 관련된 기업들만 좀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도 어제 이어 오늘도 좋습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인데요.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15%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도 광통신 관련주로 묶이면서 전장에 오늘도 상승 중입니다. 광통신 관련된 밸류체인 단은 전반적으로 좋지만 반도체 대형주 단에서 좀 쉬어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좀 특징적으로 움직여줍니다. 3% 가까운 상승세 붙고 있는데요.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대한 세척 계약 소식 그리고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공시가 어제자로 뜨면서 하나오션 3% 가까이 올라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그리고 관련된 지금 밸류체인 단 전반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조선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원유 운반선, 노후 원유 운반선에 대한 교체 수요도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선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기자재단도 함께 움직여주면서 하나 엔진 같은 종목들도 좋습니다. 하나 오션과 하나 엔진 같은 종목들은 좋고 삼성중공업도 빨간불 켜내고 있지만요.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약보합에서 보합건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선 3사 안에서 한화 관련된 종목들만 좀 올라주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 안에서 포스코 퓨처인 같은 종목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 가까이 올라주고요. 삼성 SDI도 약 1% 가까운 상승세 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조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1% 가까이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들 그 안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오늘은 가장 큰 상승세 붙고 있고요. 1.57%가량 상승 중입니다. LRG 넥스원은 0.5%가량 소폭 상승, 강보합으로 좀 전환이 된 상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0.5% 가까운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 X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 연일 불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미국 시장에서 상장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상장하자마자 아마도 글로벌 시가총액 7위에 안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가운데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아주 IB투자 같은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연일 신고가를 써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시장에 주목 좀 받으면서 1.49% 가까이 올라줍니다. 미래에셋 생명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알테오젠이 바이오젠과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을 밝히면서 관련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지금 삼천당제약과 알테오젠의 강세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약 1% 가까이 올라줍니다. 셀트리온과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한 소식을 알린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 쪽에서 강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열어보시죠. 지금 중소형주, 특히나 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올라주면서 코스피는 하락하지만 코스닥은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에스페스 먹는 인슐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올라주고 있고 오늘도 시총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7조 원가량을 넘어섰고요. 5.56% 가까이 올라줍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20조 원을 다시 넘어서면서 시총 2위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천당제약과 알테오젠이 함께 5%, 9% 각각 올라주면서 지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지금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 함께 붙으면서 7.84%가량 오르고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0.94%가량 오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올릭스라든지 D&D 파마텍도 각각 6%, 3% 오르면서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보르노이도 10% 넘게 올라줍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강세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이고 에임드 바이오도 6%가량 올라주네요.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제약 바이오가 시장의 주목을 가장 크게 받고 있고요. 테마성으로 스페이스 X라든지 그리고 광통신 관련된 테마단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은 일제히 쉬어가고요. 로봇 관련된 기술주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갑니다. 펄어비스가 1% 가까이 상승 중인데요. 지금 오늘 목표가를 메리츠증권에서 올려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판매량 300만 장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가 꽤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목표가 올려 잡았고 오늘 한 5%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름폭을 조금 줄이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면서 장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2%가량 오르면서 소폭 올라주는 모습 보입니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특히나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크게 움직여주면서 코스닥은 1165포인트 지나가고 있지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총 대형주가 오늘 좀 쉬어가면서 1.4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5,560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이 중동발 리스크가 시장을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재성 소식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섹터가 움직여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연일 내내 이러한 흐름을 보일지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겠는데요.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2조 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특히 개인이 ETF 자금이 기관 쪽으로 집계가 되면서 좀 강하게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은 900억가량, 지금 1억가량 순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9,8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9,700억가량 사들이면서 어제는 개인이 팔았는데 오늘은 또 사들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쉬는 가운데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좀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연속 순매수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오전장부터 1,400억가량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다시 넘어서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수급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환율이 오늘 1,507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225만 주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8만 주 정도 외국인 매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보는 전망 괜찮았는데 이유는 미국 ADR 상장 이슈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3에서 한 4% 정도 빠지고는 있습니다. 그 여력들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 얼마나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170만 원입니다. 두 가지로 봤는데 메모리 역시나 구조적인 전환 이런 이슈에 굉장히 선방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고 제가 말씀드린 미국 ADR 상장 이슈 이런 부분은 언급해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일단 미국 ADR 상장 이슈 같은 경우에 이게 된다면 글로벌리 패시브 자금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서 동등하게 경쟁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미 ADR 상장 공모 등록을 신청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업체들에서 5년 동안 장기 계약
공급 계약 이런 부분 맺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GPU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 AMD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 메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메모리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매집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또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과 AI 관련해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선택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우리랑 뭐 마이크론 정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메모리 사업이 구조적으로 전환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모리는 이미 파운드리 형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업체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메모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메모리를 이제 만들어 준 건데 그게 바로 이제 파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듯합니다. 메모리 수급은 2028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데이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지속해서 이런 반도체 메모리 수급 그리고 공급 차원의 이슈 써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영업이익은 역시나 1년 사이 275% 성장한 177조 원 정도 전망하니까 지금 펀더멘탈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인데 물론 우리나라 증권사와 목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갭이 있네요. 골드만삭스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35만 원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주주총회 관련해서 그 이슈를 좀 풀어놨습니다. 모멘텀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여기에서도 ADR 상장 추진 요 이슈를 좀 달았습니다. 역시나 이거는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그 조성 이슈 있고 미국 엔디아나 패키징 공장입니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도 신설되는 공장 이런 부분에서 HBM과 관련한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도 두 번째 모멘텀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27년까지 영업 현금 흐름 중에 50% 재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주들이 원하는 답이 여기서 좀 나올 가능성 언급이 됐고요. 지금 순현금은 아직은 모자랍니다. 한 12조 원 있는데 앞으로는 순현금 100조 원까지 목표로 한다. 두둑히 저장고를 늘려야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재무 안정성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SK하이닉스 뛰면 SK스퀘어와 함께 갈 텐데 뭐 오늘은 조정받고 있어도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SK증권에서는 그래 덕 보는 게 많은 게 SK스퀘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요 기존에 5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74만 원까지 올려 잡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발행 추진 소식 요거를 강력한 모멘텀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자본 중기금 이런 부분이 이익 잉여금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서 주주 환원 기대가 더 커질 가능성 언급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주총결의 이슈도 있었거든요. SK스퀘어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가 레벨 측면에서는 할인율 축소를 했습니다. 40%에서 35% 반영한다. 이런 부분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임을 좀 밝혀드리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번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단일 종목 10% 넘지 못하는 흐름들 언급을 해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가 시총 비중이 나날이 높아가는 가운데 SK하이닉스 대안은 SK스퀘어로 자금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연관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SK증권에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대안이 SK스퀘어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으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죠. 네, 한국투자증권 오늘 굉장히 환율이 또 올라갑니다. 1,507원, 지금은 한 1,505원에서 6원까지 그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 환율 전망을 또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대략적인 내용을 보니까 연말까지요. 유가는 어쩔 수 없이
고공행진을 펼칠 것이다. 이런 개념을 좀 잡고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전만 1,460원으로 올렸는데 기존 대비해서 한 1% 정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고요. 사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베이스 시나리오가 기존 전쟁, 이 이란 전쟁이 4주에서 5주 정도 해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차츰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기존 베이스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전쟁이 격화됐을지 환율 급등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일시적이겠지만 전쟁이 만약에 끝나도 유가 높은 거,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가 높고 환율 이게 문제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성장이 둔화되고 그리고 인플레, 물가 잘 안 잡히니까 고유가면 당연히 인플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플레, 이런 동반 우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환율에서도 그런 부분 좀 보시고요. 자,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방산주 지속적으로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하나증권에서 그래도 꽤 보고서를 잘 썼더라고요.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이것을 압축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탑픽이 뭘까 이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한국항공우주와 대한항공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목표 주가 23만 원이고요. 대한항공은 32,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차세대 전투기예요. KF-21 이게 내수 양산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방향 이걸 기를 것이다라고 가능성 얘기했고요. 이러다 보면은 28년까지 실적 성장이 되는데 계당식으로 이게 바로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괜찮은 흐름들 보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인기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데 국내에서는 이쪽에서 최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도 사람 싣고 가죠. 화물 이런 이슈도 있죠. 방산 드론 이런 역량이 국내 탑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경쟁력이 이쪽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제목을 보시면요. 26년간 정말 고생했거든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해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됩니다. 그런 흐름에서 살펴보면 이제 4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단 7개 국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5세대 전투기 제작 가능한 국가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진입장벽이 높은데 우리나라 이런 부분에서 훨씬 기업 쪽에서도 높아질 수 있는 가치 이런 부분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전반적으로 K방산의 매력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걸 3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산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앞에서 KF-22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이제 하나증권의 리포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전투기 납품이 본격화되는데 노후 늙은 전투기들 이런 부분이 싹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이제 실적 부분에서 숨통이 트이면서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오고요. 수출 이런 부분도 이제 중동 리스크 막 터지면서 뭐 납기도 빠르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성능도 거의 완벽한 K 방산 무기 눈여겨보게 될 텐데 그런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수출 경쟁력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이란 전쟁에서도 봤듯이 드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게 전략적으로도 앞으로 더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인과 무인, 이 결합 작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초고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쟁 시나리오 그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인 그리고 무인 이렇게 통합해서 공중전 체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 차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 복합 전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활로가 활짝 열린다면 훨씬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니까 앞으로 K방산 특히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뭐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뭐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한 12%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 장중 고점보다는 상승폭은 약간 둔화됐습니다만 새로운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알테오젠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4위까지 내려왔나요? 근데 다시금 코스닥 1등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깎을 이유가 없겠죠. 알테오젠 목표 주가 58만 원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바이오젠 이런 흐름과 이제 강력한 라이선스 이런 부분을 좀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맥 주사 아니고 피하 주사, 그러니까 쉽게 주사를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제형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2개 품목 개발도 하고 상업화를 이제 독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을 이제 바이오젠이 알테오젠과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규모가 됩니다. 어느 정도 8,675억 원 정도 되고 이게 선급금만 약 300억 원인데 두 번째 추가 품목이 더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요. 150억 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1분기 내에 선급금만 보더라도 한 600억 원 가까이 수령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그동안에 좀 답답한 흐름을 누르고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의 이슈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에서는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4월에 미국의 보험 코드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인증이 된다면 앞으로 이걸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처방이 더 늘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실적에 더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작년 26일에 옵션 계약했는데 이게 정계약으로 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로자임과 머크사가 굉장히 특허권이네, 이거 침해했느니 막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는데 하나증권은 머크사가 이제 알테오젠하고 한 편이잖아요. 유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도 생기는 바 빅파마의 러브콜이 지속된다라는 부분에서 알테오젠 앞으로 코스닥 1등 대장주를 향해서 그 자리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잘 비추어서 보시고요. 오늘 유난히 급등하는 흐름들 이쪽에 있다. 신규 고객사 이슈 이런 부분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이데일리온 파트너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메모리 수급단에서 약간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확정 가능성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시장을 지배하고는 이슈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미국에서 구글이 터보컨트라는 기술을 공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량을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기술을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수량을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가격을 싸게 공급을 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이 수요량 자체가 줄어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대기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대거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종목 모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 이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들이 나올 때 이러한 구글의 터보컨트라는 어떤 이슈가 던져지면서 일정의 차익 실현의 이 재료가 돼준 것이죠. 이렇게 손바뀜이 되고 나면 아직 이 구글의 터보컨트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기술 내용을 공개를 한 것일 뿐이고 이게 시장에서 검증이 된 이후에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또 한편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 사재기에 대한 건입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러한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봉투가 부족한지 안 한지가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서 이게 부족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이 사재기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세린 BNG가 상한가를 치고 에코플라스틱이나 진영, 삼육물산 등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테마주들이 실적과 상관없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측면도 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폐플라스틱 재사용이 활성화되면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 대해서 이번 상반기 중에 IPO를 하겠다. 이 말은 6월 말까지 IPO를 한다는 것이고 관련된 그 서류 제출이나 이러한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 IPO 때문에도 우주항공은 계속 재료가 공급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주항공 산업에 하는 기업들보다는 미래에셋증권이나 미래에셋 벤처투자 또 아주아이비처럼 실제로 이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해서 수혜를 보는 IPO 때문에 수혜를 보는 이런 금융주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기업들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그 천억 단위의 투자를 하고 조 단위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유가증권 매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플러스가 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 내연기관차보다는 확실히 전기차가 우위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이 지난주 미국에서의 그 검색 그 양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이 말뜻은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금씩 지금 장에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말 그대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된 시장이 성장해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들을 담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보시게 되면 통신 장비주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게 가만히 보시면 밑에 바닥에서 오면 더블 100% 이상 올랐지만 저 위에 예전에 이 5G를 투자할 때 처음 5G를 상용할 때 비교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은 상태죠. 통신 장비주들은 우주항공이나 이런 기술과도 연계돼서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 말뜻은 통신 장비주들이 지금 올랐다 해도 아직 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통신 장비주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제유가 관련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이런 부분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오른 것 같지만 정부 정책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큰 것이죠. 지금은 국제유가가 급등이 가져온 시장 변화에 주목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이슈들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항상 실적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편안한 선택지가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주는 뭘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네, 2차 전지 중에서 확실하게 자기 시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할 때 그 성장하는 몫을 받아먹을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작년에 이 포스코 그룹에서 1조 원만큼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 부실은 그 유상증자로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부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100% 올랐지만 앞으로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0% 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살아나고 있고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말 그대로 지금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거 가격대의 위치 굉장히 중요한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포스코 퓨처엠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이데리온 파트너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무슨 조정의 빌미 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스윙되는 전략 궁금하실 텐데 바로 이어지는 코너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란이 미국의 전쟁 종시간을 공개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초기 반응은 부정적이었지만 공식 거부는 하지 않은 상태로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협상 메시지를 내면서도 병력 증파와 군사 압박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15개 한계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 제거와 핵농축 중단,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내부에서는 군부를 중심으로 타협 없다는 강경 기류가 뚜렷해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전면 교전 중단과 보상,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 등 이란의 요구도 커 간극은 여전히 크다. 시장에서는 협상 기대가 일부 반영되며 국제 유가는 하락하고 글로벌 증시는 반등했다. 하지만 군사 충돌과 발언 불일치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외교와 군사 압박이 동시에 움직이는 가운데 협상은 열려 있지만 결론은 멀어졌다는 평가다. 네, 갑자기 뭐 구글에서 AI 기술 관련해서 그 터보 퀀터 얘기가 나오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를 또 중점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리스크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다뤄드릴게요. 자, 오늘 이 시간 이재규 SK증권 WM 1 영업본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구글의 AI 뭐 압축 알고리즘 기술 뭔가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타났는데 쉽게 네. 얘기해서 메모리 덜 써도 된다. 메모리 덜 쓰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의 비밀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네. 터보 퀀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뭐 여섯 개가 필요했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이클 산업에 대한 그런 향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인데 이번에 AI가 붙으면서 AI 인프라 쪽에 대한 모멘텀이 발현이 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좋았는데 결국에는 사이클 자체는 길어질지언정 네.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이제 구글 쪽에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시점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기폭제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다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19세기 때 영국에서 나온 부분인데 석탄이 이제 비용이 내려가고 제가 우리 현재 시점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면 기름값이 많이 저렴해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름 사업이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이동 거리가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 터보 퀀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제본스의 역설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인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수요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전체판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예, 그렇죠. 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뭐 연비가 좋아졌는데 연비가 좋아지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름을 많이 안 써도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연비가 좋아지니까 더 많이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했던 것처럼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일단 조정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이런 이벤트들이 붙어서 낙폭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기간 조정을 마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에 그때는 또 한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에 두 기업 합쳐서
100조를 못 벌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각 기업마다 200조의 수익이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캐펙스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6년도에서 7년도로 넘어갈 때는 살짝 성장성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은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월 달이나 7월 달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피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밀리면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매수 이후에 뭐 흐지부지하다가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저는 또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5월 달이나 6월 달까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이후에는 캐펙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덧붙여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게 뭐 6배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예. 최대 6배야, 최소 6배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좀 정리해드리면 최대 6배로 압축이 가능하다. 이 얘기인즉슨 최소 6분의 1로 메모리 사용량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고 하니까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어쨌든 기회 좀 노리면서 뭐 무거 리스크도 있지만 이런 예. 부분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규 연구원님만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오늘 잡아드릴 텐데 지금 전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환율이 1,507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쟁 리스크와 연관된 산업 중에 그래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부터 좀 바라봐도 될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크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안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살짝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유가 자체는 안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화면에도 뭐 달러 원 환율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더 튈 가능성보다는 저는 피크를 찍고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크로 자체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전쟁이 처음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죠. 오늘도 오랜만에 보시면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동안 조정을 좀 받았었던 방산주들이 어제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이 처음 발발됐을 때처럼 탄력적인 모습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때보다 더 강력한 뉴스가 나오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만 구조적으로는 방산 쪽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쪽도 보셔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섹터들이나 이번에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에너지 안보 쪽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접근을 했었죠. 풍력 에너지나 뭐 태양광 에너지 접근을 할 때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에너지 안보와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업들이 진행을 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과 관련돼서는 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신재생, 그리고 신재생 안에는 풍력이랑 태양광도 들어가고요. 얼마 전까지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던 뭐 SOFC 같은 쪽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구조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이후에는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은 에너지와 그리고 방산 쪽이 변동성이 많이 나와 있는 업종들도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쪽은 또 방산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전 중장기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원님, 이 2분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코스닥을 주목하라라고 또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옮겨붙고 있는 와중인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 탈중국 기대감이 있는 2차 전지 이쪽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10%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코오롱티 시중 같은 경우도 20% 정도가 올라오면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실 3천당 제약이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졌다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페드워치 툴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의 확률이 거의 없어졌죠. 심지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약 바이오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있었던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오 플랫폼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특허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출이 급감할 수 있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매출단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바이오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알테오젠의 알트비포도 마찬가지고요.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에스페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빅파마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투자할 만한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빅파마들은 갑자기 특허가 끝나게 되면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되고 미국 내에서는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급감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장시키고 어떻게 유지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요 정도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메리트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비해서 뭐 10배,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한 10배 정도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탄력도는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종목을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ETF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자면 2차 전지는 일단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CATL이라고 하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2배씩, 3배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략 산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5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저점을 찍고서 돌아서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주가의 흐름은 저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뭐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할 수 있는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요. 더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뭐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기업들도 좀 체크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리스크 있을 때 가장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전략이 실적, 안정적인 그런 종목, 그리고 우상향 장기적으로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기대감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쪽으로 좀 바라볼 업종과 기업이 있다면 실적 쪽에서 좀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은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쪽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조정은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조정은 맞거든요. 네. 여기서 좀 빠르게 돌려 세우지 못한다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내일부터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업종들이 작년 대비해서 EPS가 100%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중에서 80%에서 90% 정도가 반도체 투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역사적인 저점대가 8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5,700포인트 정도가 된다면 PER 기준으로 8.7배에서 8.8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됐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EPS 상향 정도를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여전히 안정적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신규로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2분기나 3분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실적적인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증권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시장에서도 ETF 이야기 많이 하죠. ETF 거래 많이 되면 증권사들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갈 수가 있고요. 뭐 하반기에는
거래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68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50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그냥 OEM 기업으로 볼 것인지 사실 피지컬 A 기업으로 확 뜬 게 이제 그 이유였잖아요. 뭐 SDV,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한 피지컬 AI를 볼 건지 이건 지금의 일일지 이후의 일일지 네. 좀 현대차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네. 현대차는 OEM 업체로서 자동차 제조업체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은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장 밸류가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네, 겁니다. 네. 지난 수년간 그래 왔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은 AI 쪽에서 AI 플랫폼 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지금 로보틱스도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율주행까지도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을 부여해 줬을 때 주가 흐름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2025년도에 만들어낸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준으로 본다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어요. 네. 영업이익률도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 초에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와 가장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대차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많이 비웃음을 당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를 네. 받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화를 100% 가까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공장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만 이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는 좀 더 진행이 돼서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재화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현대차는 지금부터는 성장 밸류 위주로 보시는 게 다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을 하면 네. 주가는 당연히 그렇죠. 빠질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장 밸류가 붙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지컬 AI가 나와서 말인데 무선통신 캐펙스 사이클도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통신주 가파르게 올라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약간 손이 안 가는 게 이거 정말 펀더멘털 개선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야라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사실 현재 시점부터 이거를 매수의 관점이나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저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빠질 때도 많이 빠지죠. 근데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그래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왔을 때는 추후에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라오는지 여부를 보셔도 좋은데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스토리는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업사이드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실적이 실제로 찍혀줘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먼저 움직임을 보였었던 기업 중에서 솔리드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너무 공격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업종들 오늘 예를 들어서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를 비롯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내러티브까지 반영을 한다면 매매하기는 좀 더 유리한 섹터가 조선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업종들 중에서 비교 우위 여부를 따져봤을 때는 통신 장비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말씀 잘 들어보면 다 같이 올라갔어도 더 올라갈 거 아니면 멈추고 내려갈 거 이거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옥석가리가 중요한 거고요. 시장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언급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재규 SK증권 WM1 영업본부 차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쟁으로 연기됐던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14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방중 일정은 3월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한 달 넘게 연기됐다. 백악관은 전쟁 기간을 약 세서 6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이전 종전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외교와 군사 전략이 병행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해 기념비적인 방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시장은 전쟁 리스크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커피 한 잔에도 새로운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두 맛이냐 가격이냐였다면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시는 순간의 느낌으로 승부가 갈리고 있습니다. 바로 커피 시장에서 질감 경쟁이 시작된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화제가 된 에어로카노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선보인 이 음료는 커피에 공기를 넣어 부드러운 거품층을 만들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즉 아메리카노에 크리미한 목넘김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더한 건데요. 반응은 확실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잔이 팔리면서 빠르게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요. 아메리카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음료로 올라섰습니다. 이 흐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컴포즈 커피는 에어리 아메리카노를, 백다방은 에어폼 아메리카노를 내놓으면서 같은 방식의 질감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은 명확합니다. 국내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비중이 70%를 넘을 정도로 일상화되면서 맛으로 차별화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까지 커지면서 업계는 큰 투자 없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선택한 전략이 공기주입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을 활용한 질감 차별화입니다. 공정은 단순하지만 체감은 확실했고요. 또 SNS에서는 거품이 흐르는 비주얼이 확산되면서 소비를 자극하는 구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이제 커피 시장은 맛에서 경험으로 경쟁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로카노 관련주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입니다.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은행 RBC 캐피털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 컸는데요. RBC 캐피털은 스타벅스가 진행 중인 사업 개선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마진 개선 가시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매장 운영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5억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인데요. 신제품 판매 확대와 별개로 인건비나 매장 투자, 운영 비용이 동반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압박받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52주 신고가 이후 차익 실현 물량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트렌드보단 비용과 이익률 둔화를 먼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기업은 국내의 더본코리아입니다. 백다방이 신제품을 출시하며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은 오히려 악화된 상태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360억 흑자에서 237억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주가는 공모가 대비 약 40%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가맹점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인 가맹점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 하락까지 겹치면서 구조적인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너 이미지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에서 이 신뢰 훼손이 매출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커피 시장은 질감이라는 새로운 경쟁 요소가 등장했지만 이 트렌드는 진입 장벽이 낮아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는 누가 더 잘 팔았느냐보단 누가 비용을 통제하고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커피는 부드러워졌지만 투자는 여전히 냉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일 또 신기하고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나블 신일섭입니다. 저는 어린이 입맛이라 커피를 그렇게 잘 못 먹거든요. 먹어도 시럽을 엄청 타먹는데
이탈리아 사람이 저를 보면 진짜 뭐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즐겨가지고 스타벅스 커피도 꾸정물이라고 놀리면서 그 굉장히 철옹성 같다고 하잖아요. 그 이탈리아를 스타벅스가 공략하려고 뭐 피렌체 성당인가 그 앞에 막 큰 거 만들고 이랬는데 공략이 요즘에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 심장부를 뚫고 들어가기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콧대가 높고 그 에스프레소 정말 그 쓴 원액을 즐기는 사람들을 아메리카노로 그 입맛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입맛이 한번 길들여지면 쉬운데 처음에 길들여지기가 정말 어렵죠. 저처럼 커피를 못 먹는 사람들은 평생 못 먹는 것처럼 저는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먹거든요. 스타벅스 가가지고 맨날 스무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욕 먹잖아요. 다들 아메리카노 먹는데 혼자 비싼 스무디 시켜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써가지고 쓰고 매운 걸 못 먹어서 불닭볶음면, 스타벅스 커피 이런 걸 못 마셔요. 그래서 좀 저런 그 어떤 새로운 유행에 내가 스스로 생활 속에서 뭐 터득을 해야지 내가 즐기는 거여야지 조금 더 와닿잖아요. 저 솔직히 잘 와닿진 않거든요. 햄버거 같은 건 와닿아요.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거는 햄버거는 좋아하니까 와닿는데 스타벅스 커피는 그 향기는 좋은데 막상 먹으려니까 저는 너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기층주의까지 나왔다니까 아르바이트 분들이 불편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뭐 커피의 맛을 잘 모르지만 프라푸치노가 알바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라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게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뭐 얼음을 갈아야 되고 막 엄청 손이 많이 간대요. 근데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또 공기층 주입 뭐 나와가지고 막 이제 그러면 프라푸치노 얼음 갈고 있고 막 공기층 주입하고 있고 막 아르바이트 분들 손 엄청 가게 생겼는데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스타벅스에 그 얼마 전까지 무슨 저 전기 도둑이라고 와가지고 뭐 꽁트에 나온 거 그만큼은 아니겠죠. 꽁트는 굉장히 과장돼서 나왔는데 그게 진짜 있는 일인가요? 정말 어떤 분은 그 팩스랑 무슨 프린터기를 그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죠? 프린터기를 갖고 와서 꽂아서 그 프린터를 하고 있고 누구는 면접을 봤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정말 카공족들이라 그러죠. 정말 별일이 다 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 분들 응원하고요. 스타벅스가 아르바이트라던가 직원분들의 복지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기업 실적은 좋지가 않거든요. 그게. 기업 실적하고 직원들의 복지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주가가 좋으려면은 직원분들한테 투자를 좀 덜 해야 되는데 직원분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스타벅스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잘한다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는 어쨌든 외국 상장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주식에는 없습니다. 자, 뭐 더본 코리아 응원합니다만 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백다방이 전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본 코리아는 계속 주가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거래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다 4%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하나 엔진을 준비했는데 제가 하나 엔진하고 하나 오션이 너무 헷갈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 오션이라고 지금 써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차피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하나 오션에 들어가는 엔진을 하나 엔진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 할 텐데 엔진 딱 들어있죠? 뭐 하는 업체인지 알 들어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갈수록 주가는 좀 괜찮아요, 그렇죠? 시총 1, 2들이 좋지가 않고요. 자, 하나 엔진 가보겠습니다. 하나 엔진은 딱 그냥 기업명에 하는 일이 나와 있긴 해요. 엔진 만드는 회사고. 근데 이제 자동차 엔진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 엔진이 자동차 엔진 아닙니다. 자동차 엔진 만드는 회사는 그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고, 이 하나오션, 이 하나그룹의 계열사 하나 엔진은 하나오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가는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죠, 그렇죠? 그거는 틀립니다. 자, 재무제표 좋고요. 과거 실적 좋고 미래 실적도 괜찮고, 그렇죠? 기업 가치에서도 높은 점수, 배당은 조금 쪼그라들어 있다. 뭐 근데 사실 여러분들 배당 빵빵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배당 빵빵한 거는 재미가 없어요,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죠?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성숙해가지고 성장을 안 하는 산업에 있어요, 대부분. 그 거래량도 없고 여러분들 다 싫어하는 주식이에요. 그래 보통 안 나와요, 여기.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인기 없는 주식은 보통 소개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배당은 찌그러진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가볼까요? 자, 어떻게 돈을 얼마나 버나? 자, 매출이 이것도 1조가 넘네요. 1조 3천억 정도 벌어가지고 요즘에 맨날 매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매출 비용이 이게 지금 1조 1천억이니까 와 거의 다 나가버리는데요. 이거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1,800원 남습니다. 1조 벌어가지고 10% 정도밖에 안 남는 것 같고 비용이 550억.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550억 중에 50억밖에 R&D가 안 나가니까 R&D는 별로 안 하는 기업이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게 390억. 일반 관리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사실 뭐 이런 이게 단위가 그렇죠? B 막 그 T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헷갈리잖아요. 그냥 이게 센키그램이라고 그냥 그 어떤 막대의 크기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굵기가 괜히 이게 굵은 것들이 아니에요. 이 굵기가 굵으면 큰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죠? 이게 이 막대가 크잖아요. 이 범위가.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여기. 여기는 조그맣죠, 여기.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판단해도 돼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알 필요는 없고 이 일반 관리비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R&D는 굉장히 얇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네모를 다 합치면은 요 네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550억 빠져서 173억, 1,730억 남는 거죠. 그러니까 1조 딱 1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대략 1조 3천억 벌어가지고 그리고 손해지는 건 1,73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 쪽 엔진이다 보니까 매출원가 비용이 많이 빠져서 손해지는 게 되게 작은 쪽이죠. 그리고 R&D 비용은 별로 안 쓰고 일반 관리비로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엔진은 배수를 어느 정도 받나 한번 봅시다. 엔진 회사랑 비교를 해놨을까요? 뭐랑 비교를 해놨을까요? HD 건설기계랑 비교가 해놨네요. 그렇죠? HD 건설 지금 이게 HD 건설기계가 저기가 합쳤죠. HD 건설기계가 밑에 건설기계들 다 합쳐가지고 새로 상장을 했죠. 그게 지금 66배를 주고 있네요.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게 저기 MRO 하는 회사잖아요. 뒤에 조금 엔진 고장 나고 이러면은 다시 정비해 주는 회사. 그게 30배 받고 한화 엔진이 23배 받고 두산 밥캣 이게 13.9배. 건설기계랑도 연관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조선 이게 12.8배를 받고 있죠. 자, 한화 엔진이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건설기계랑 조선기자재랑 여러 군데 지금 합쳐가지고 해놨네요. 한화 엔진 중간 정도에 있어요. 자, 주요 제품을 보겠습니다. 엔진이 이름이 들어가니까 엔진 만드는 건 알겠고, 엔진의 이제 부품들도 다 만듭니다. 엔진에 들어가는 이런 다양한 부품들, 실린더 라이너부터 배기밸브 스핀들, 펌프 배럴 플런저, 배기밸브 하우징, 피스톤 링, 뭐 용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보니까 약간 밸브, 베어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라이너, 실린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들 이런 것들 다 취급을 합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가 하나 나왔네요. 역시 하나그룹은 요 하나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게 이 하나그룹이 뭔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지금 섭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있고 그 세트레가이라는 회사도 지금 하나그룹 계열사로 들어와 있잖아요. 위성 찍는 회사.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 파워 시스템하고 하나 엔진. 여기가 또 조선 쪽이네요. 그렇죠? 하나 계열사에 굉장히 다양한 조선 방산 우주항공이 다 모여 있거든요. 하나 파워 시스템이 프로젝트 컨트롤 타워 선박 설계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통합 이 역할을 담당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우주 에너지 기술을 해양 ESS에 이식했다. 이 방산 기술을 또 여기에 이식을 할 수가 있군요. 해양에도 이 대용량 전지가 또 있네요. ESS가. 한화 엔진을 봤더니 종속 엔진 기술을 활용해서 엔진 전력 개통 최적화, 연료 효율 극대화 및 탄소 배출 최소화를 했군요. 자, 요 이 세 기업의 기술력을 합쳐가지고 요런 배의 형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형태보다는 시스템이죠. 이제 미래의 배 같은데 이제 내연기관 추진 시스템에서 여기 이제 그림 잘 나와 있네요. 연기를 막 뿜고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걸 점점 이제 국제 해사기구에서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점선을 그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나 봐요. 이제 미래에는 이런 태양광판도 달려 있고 전기로 가는 배도 나오고 그렇죠? 배터리 하이브리드 돼서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변하는 거네요. 그렇죠? 해상 탄소 중립. 보니까 2024년도 11월 11일 날 그 체결을 했고 요 세 개 회사가
발표는 2024년 11월 1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여기 또 보니까 요 리나라는 회사가 또 있네요. 리나 아시아 이 지금 한국 지사에서 기술 지침 및 국제 표준 정립 지원을 또 하는 요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글로벌 해상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엔진은 저런 걸 한다. 연료 효율 극대화 및 탄소 배출 최소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빨리 털고 나오길 잘했다. 하나엔진 82주 41만 원 수익 10.6% 9시 30분에 일찍 저분이 털고 나오셨는데 지금 주가가 장초반보다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빨리 짧게 나오신 분이 승자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방향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 장초반에 좀 반짝이다가 지금 많이 다들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이분도 비슷한 거죠. 안전벨트 꽉 매라잉.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수직 롤러코스터 니게임. 그렇죠? 그런가요? 하나오션이 가장 무섭나요? 자, 개짱나네 아니 일하는 사이에 평당 왔다 갔노. 다 똑같네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저 9시 반에 파신 분이 승자네요, 지금은. 그렇죠? 이분은 일하는 사이에 이런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회사원분들. 일하는 사이에 딱 갔다 오니까 내 평단가에 왔었는데 내가 일하느라 못 판 거예요. 일하고 왔더니 또 평단가 밑으로 가가지고 팔지 못하고 참 이런 경우 많아요. 그렇죠? 맨날 이 회사원분들이 참 그렇죠. 맨날 이걸 들여다보면서 실시간으로 팔 수가 없으니까 아쉽죠. 이렇게 지금 써놓으셨고요.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아, 코스닥도 마이너스예요. 지금 오늘. 자, 근데 코스닥은 좀 틀린 게 거래소랑 코스닥이 다 마이너스인데 거래소는 지금 1,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세인데 지금 코스닥은 1, 2위가 초강세입니다. 3,000단지액이 3.14고 오늘 알테오젠이 다시 2위를 탈환했네요. 자, 제약바이오가 다시 1, 2위를 갖고 있는데 자, 오늘 알테오젠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알테오젠도 사실 12%, 13% 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까 상승폭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아까 40만 원도 넘던데 지금 38만 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뭐 요즘에 차트를 뭐 잘 안 봤으니까 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알테오젠이 지금 11월 14일 작년에 57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35만 원이 깨졌다가 지금 다시 40만 원을 올라가려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 부분이죠. 이때 이제 알테오젠이 가장 뜨거웠다가 갑자기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계약의 규모보다 작게 나와가지고 그때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에코프로빔이 약간 어부질이라고는 말하긴 좀 그래도 어쨌든 그 알테오젠이 떨어진 틈을 타서 1위를 다시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3,000단 제약이 미친 듯이 경주마처럼 뒤에서 쫓아가지고 지금 1등한 케이스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2위를 갔고요.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또 저기 계약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기술 이전 계약이. 자, 알테오젠 보니까 여기도 바이오 이거 지금 요새 몇 개 봤었죠. 코오롱 티슈진이랑 뭐 봤었잖아요. 근데 다 무슨 약간 제가 고추라고 표현했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길게 바이오 기업들이 근데 이거 보세요. 다르죠? 알테오젠 바이오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거. 바이오 아닌 것 같죠? 왜 이러죠? 신기하지 않아요? 알테오젠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바이오의 수준을. 바이오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 고추 모양으로 돼가지고 지금 실적은 엉망진창이고 다 적자고. 뒤로 가봅시다. 이게 지금 재무제표도 좋고 미래 실적이 빵빵하거든요, 지금. 여기도 지금 약간 튀어나온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입니다. 과거 실적보다 미래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자, 봅시다. 버는 게 2천억. 매출이 2천억이 돌파가 됐네요, 이게. 매출이 2천억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700억이 더 해외에서 많이 버네요. 그렇죠? 해외에서 1,700억 벌고 한국에서 1,200억. 120억 버네요. 거의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총 이익을 봤더니 매출 총 비용 봤더니 450억이 빠집니다. 그래서 1,500억이 남네요. 이거 역시 많이 남죠? 여기 그냥 여러분들은 그 막대 그래프 크기로 보시면 돼요. 막대 그래프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남는 거잖아요. 어닝이 많이 남잖아요, 이거는. 매출의 막대 그래프 크기랑 어닝의 막대 그래프 크기가 차이가 별로 없죠? 그리고 신기한 게 바이오인데 빨갛지가 않아요. 그쵸? 바이오인데 빨갛지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1,250억이 남네요. 아주 2천억 벌어서 1,250억이 남습니다. 남는다는 것도 신기하고 R&D 비용이 가장 크죠, 막대가.
280억을 쓰고 있습니다. 비용 450억 중에. 자, R&D에도 많이 투자하는데 지금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오는 거에서 이익이 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2천억에서 1250억이 납니다. 오,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바이오의 어떤 그 벽을 깼어요. 지금 이익이 나는 바이오로 만들었어요. 자, ABL 바이오가 일라일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알테오젠은 머크, 그렇죠? 지금 62.3배로 ABL 바이오가 더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파마 리서치랑 이게 좀 너무 낮은 거랑 비교한 거 아닌가요? 펩트론 이런 거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파마 리서치는 리쥬란인데 자, 4.9배 받고 있고 셀트리온이 2.6배라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1.2배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셀트리온이 2.6배밖에 안 된다고요? 진짜 저거 보면 너무 낮은데 셀트리온은. 그렇죠? 어쨌든 알테오젠 ABL 바이오가 요즘에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요 제품 주요 제품 보겠습니다. 주요 제품이라고 하긴 그렇죠. 얘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중요한데 자, 우리 코오롱 티슈나 이런 거에서 봤잖아요. 파이프라인 단계가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는 신약 개발이니까 좀 그렇다 치고 나머지 기술 수출 플랫폼 봤을 때 막 임상 2상 이전이었잖아요. 얘는 왜 지금 저기가 나오냐면 이미 임상 3상을 넘어서 가지고 제품이 나왔어요. 로열티까지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득이 나고 있죠. 여기 지금 제일 저기가 그거잖아요. 알트 비포 이거죠. SC 제형 변경. 그러니까 IV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이 제조합 히알루론 이다제. 요거 플랫폼 때문에 머크가 이걸 가져가서 이것 때문에 대박이 난 거잖아요. 머크가 키트로다 SC라고 하죠. 이거는 제품명이고요. FDA 허가받아서 미국이 시판이 되고 있잖아요. 시판이. 팔리는 것마다 이제 퍼센티지로 로열티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트 B4 있고 알트 BB4 있고 알트 L9부터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 B4 같은 경우는 이미 머크가 시판을 해가지고 팔고 있는 상태고 지금 R2, L2도 지금 많이 나갔네요. 그렇죠? R2 BB4랑 R2 L2도 꽤 많이 나간 지금 상태입니다. R2 L2도 중국 시판 중인 지금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슈 볼게요. 이슈가 이제 바이오젠하고 독점 라이선스 계약이 나왔네요. 바이오젠은 암젠하고 거의 쌍벽인 바이오 회사인데 계약금이 300억 원, 2차 제품 개발 착수 시 150억 원 추가, 마일스톤 달성되면 8,226억 원을 다 받게 되고 상업화를 하면 로열티를 받는데 바이오젠하고 또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아주 좋고요. 이번에도 뭔가요? 알트 비포 기반의 바이오 약품 SC 제형 개발.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머크만 노리는 게 아니다. 알테오젠을. 머크라는 제약사도 노리는데 바이오젠이란 바이오 회사도 노린다는 겁니다. 몸값이 점점 높아지죠.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6주 27,000원 1.1% 수익. 저분도 9시 21분에 일찍 실현했습니다. 오늘 일찍 실현하신 분이 저기 승자세요. 줄다리기가 팽팽 우리 편 이겨라. 으샤샤샷 힘내줘. 내가 오늘 아침밥에 빵에 든든히 먹어둔 이유임. 아직도 사람을 믿나? 네, 저기 오징어 게임 2죠. 시총 2위 탈환. 더 가보자. 공매 척결.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마켓마블 코멘트 알테오젠 게시판에서 꼽았습니다. 알테오젠이 시총 2위를 탈환했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에 여러분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자, 믿고 있었다. 알테식이 돌아왔구나.
중동 불안 속에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종전 언급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세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총 상위 종목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지수도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일제히 2%, 1% 각각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는 5,500선까지 내려놓으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5,491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 이후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43포인트 지나가고요. 오늘 코스피 200이 3% 넘게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813선 지나갑니다. 지금 매매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크게 나옵니다. 이번 주 내내 조단위 매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인데 오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1조 8천억가량 팔면서 거의 2조 가까운 순매도를 펼치고 있고요. 어제 2조 가까이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기관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에 순매도로 포지션을 임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40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1조 5,800억가량 시장을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의 순매수가 펼쳐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 가져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포지션 바꿨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외국인의 순매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다시 1,504원 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1,500원 선 위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을 좀 크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상황 속 시장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바이오젠과 최대 8,200억 원 규모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25일 알테오젠은 바이오젠과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적용된 ALT-B4 기반 바이오 의약품 2개 품목의 피하주사제형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테오젠은 계약 체결 후 2천만 달러의 선급금을 수령하고요. 두 번째 품목 개발 착수 시 추가로 1,000만 달러의 선급금을 받습니다. 또 주요 마일스톤을 달성할 경우에는 최대 5억 4,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8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상업화 이후에는 제품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 속에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삼천당 제약 여전히 황제주 지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세 붙고 있고요. 알테오젠 주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주가 10% 넘는 강세 탄력이 붙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6.83%가량 오르면서 시총 2위 자리 가져가고 있고요. 38만 3,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한 양산 1호기 실물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방산주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냈는데요. 하나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KF-21 전투기 양산이 한국 항공우주의 영업이익 개선을 이끌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양산 매출이 2026년 3분기부터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연간 양산 대수가 올해에는 한 자릿수 중후반이지만 2028년에는 20대 중반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내수 물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KF-21의 수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에 따라 UAE도 한국 정부와의 방산협력 MOU를 맺은 만큼 추가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1% 가까운 상승세 가져갑니다. 18만 6,700원 선 지나가고요. 지수는 빠지지만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139만 8천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네스원 주가는 1.5%가량 오르면서 74만 5천원 선 지나갑니다. 방산주들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좋은 흐름, 장 초반 대비해서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공화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그들은 협상 중이고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제안을 검토한다면서도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는데요. 서로 간의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 대브 해협까지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바브엘만 대브 해협은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 이상이 통과하는 수에즈 운하 항로의 관문인데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유럽행 해상로의 또 다른 요충지인 이곳까지 봉쇄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이 추가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나프타 수급 위협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플라스틱 현재 시간 기준으로 24%가량 오르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근접했고요. 4,365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9시 30분을 기점으로 상한가에 도달한 S폴릭텍 1,634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상한가 유지 중입니다. 9시 40분을 기점으로 상한가 도달한 한국 패키지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 많이 몰렸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종전을 원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요. 중동 정세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뭘 보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환율, 인플레이션 우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증시의 방향성을 잘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환율이 또 우려가 생기네요. 왜냐하면 오늘 장중에 1,507원 선까지 좀 올라가는 네. 흐름들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전쟁이 만약 끝나더라도 고유가는 지속되겠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좀 새벽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조금 이제 지난 전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맥락을 좀 짚어 네네. 본다면요. 사실 이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초토화시키겠다라는 네. 사실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협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초토화가 뭔데? 라고 하니까 발전시설, 이란의 발전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란이 만약에 발전시설을 공격받으면 전기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가 원시사회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국가의 존망을 걸고 지금 큰 공격에 어떤 그 협박을 한 건데 이란이 그러면 거기가 움찔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린 눈에는 눈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사기업 또 미국의 각종 군사시설 심지어는 전 세계 관광지 나아가 이제 중동 국가 내에 있는 담수화 시설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이란이 원시시대로 간다면 중동도 다 원시시대로 가는 거야라고 해서 양국이 사실은 말로 할 수 있는 최고조의 긴장 상태를 만들어냈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48시간의 협상 시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 시한을 8시간 앞두고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5일간 유예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다소 안도하고 글로벌 유가도 100불 이내로 이제 마감하면서 모종의 상방 압박이 계속 올라가는 증기가 조금은 그래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공식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 대변인 브리핑 백악관이 공식으로 얘기한 건 믿어도 좋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협상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 측이 제시한 여러 가지 15개 조건도 있고 해서 협상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이제 잘하면 한 달 정도까지도 공격이 유예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흘리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란 측에서는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팩트인데요. 이제 물밑에 서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이제 유심히 본다면 미국 측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지금 5일간의 유예를 주고 또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이 경제계 전부를 상대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전쟁을 위한 기만 전술이었다. 지금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에서 출발했고 파리 공수사단이 현지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지상전 개입을 위한 시간 벌기 작전이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세계 시장에 주는 앞으로 이제 미국의 메시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소간의 전쟁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뭐 지상전이 개입된다든지 하는 거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랑 미국 정부가 말했던 이 5일간의 유예와 협상 국면이 그야말로 거짓이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있는 이 이란 정세에 관한 예측은 모든 예측이 어떤 정보도 이제 다 틀어진다는 상황에서 이거는 뭐 상상하기 싫은 아마겟돈이다라고 봤을 때 적어도 협상이란 단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라도 소통, 컨택, 교섭, 물밑에서의 어떤 소통 정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란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유는 이란 내에서의 어떤 강경파의 입지는 여전히 세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협상파 내지는 중도파들이 입지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협상파가 만약에 잘못 드러나면 네네. 자체 내에서 숙청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정리된 협상파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동선이 노출되거나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은 만나러 나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이 돼서 나왔는지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란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에게 사실은 협상 국면에 있다가 폭격을 당하고 또 뭐 어떤 제스처를 믿었다가 또 이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란 측이 극도로 조심한다는 거지 소통이 없었다 이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이유는 주변국인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사실상의 중재 얘기를 지금 확언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측에서도 이 협상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좀 뭐랄까요? 좀 태연한 모습을 보일 텐데 이란은 사실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을 제거하고 싶어해요. 중동 내에서의 다시는 힘으로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느끼지 않는 존재로 격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만약에 협상이 진행이 된다는 걸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측에서 지금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소통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장 전체를 본다면 지난 48시간 협박을 했을 때보다는 다소 긴장이 완화된 상태로 보는 것이 일단은 합리적이다라고 일단은 팩트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까지 그나마 상방 압박이 줄어든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됨에 따라서 유가가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또 미국까지 고유가로 인한 불안감이 계속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채권 금리를 자극해서 맞아요. 채권이 4점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4.392까지 갔어요. 거의 4.4거든요. 시장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을 10년물 4.5라고 봤을 때 거의 근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재정 부담, 또 선거, 물가, 금융 경색, 주가 폭락 같은 것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도 전장 뉴스가 아무리 힘들어도 꿈쩍 않던 트럼프도 그게 금융으로 타고 넘어서 채권 시장을 건드리게 되면 또 한 번 타코 된다. 또 한 번 움직인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한 뉴스로만 본다면 아직은 모종의 물밑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장에 관한 위기감을 상방으로 계속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소 정중동의 자세로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미국 증시 관련해서도 나름 괜찮았어요. 여러 지표들도 괜찮았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증시가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현재 훈풍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약간 우리는 조금 더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 트럼프는 5일간의 유예를 줬을까라는 거죠. 5일은 미국 시장으로 하면은 금요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여 좀 돌발적인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장을 피한다는 거죠. 주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니까 아직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경계심이 우리가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그런 경계심이 있을 때 여전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먼저 좀 돈을 빼야만 하는 차익 실현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여파로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시장이 홀딩돼 있으면 환율 관련한 압박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매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뭐랄까요 환전까지 이어지면은 환율 압박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다양한 압박 때문에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장에 관한 예민함이 아직 우리 시장에 좀 남아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 매도와 그로 인한 어떤 그 환전
관한 촉발. 그래서 올라간 환율이 다시 매도를 압박하는 상황. 그로 인한 어떤 그 투심의 위축이 현재는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반면에 아까 우리 기자님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바이오라든지 나름의 어떤 그 섹터별 호재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2주 전에 뭐처럼 전체 투매, 전체 과매도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또 이제 지난 간밤에 일부 미국에서의 반도체 메모리 관련한 또 뉴스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약간은 조금 경계하는 심리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제조업 쪽 타격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체력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거리가 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 그러니까 그 기름 그 자체, 원유 그 자체가 지금 현재 공급 부족의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이란 전쟁이 나기 직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던 배들이 어제 기준으로 전부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한두 척이 사실은 뭐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청와대가 UAE를 통해서 긴급 물량을 일부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원유 관련해서는 인바운드가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계속 이런 봉쇄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추가 원유 공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비상 플랜이 가동돼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7개월간의 비축류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7개월간의 비축류는 비상 상황에서 국가가 연명하는 정도의 상황일 때 유지할 수 있는 양이고요.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7개월분의 비축류를 다 마지막까지 써서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쓴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그냥 비상용으로 봐야 되는 네. 거고요. 평상시처럼 원유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달 반에서 2달치 정도의 양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제2공장이 이제 실제로 가동을 중단했고요. 나프타 관련한 생산이 현재 지금 굉장한 고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나프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에틸렌,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에 대한 1차 생산이 사실상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로 인한 2차 제품들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사실은 현재 우리 경제가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우리가 각 영역에서의 사실은 지금 제조 역량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네. 자동차, 배, 반도체 뭐 할 거 없이 모든 지금 제품들이 나름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하다못해 자동차 페인트가 안 돼요. 조선 페인트가 안 됩니다. 철강이요? 철강은 사실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원유나 전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용광로를 끊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다음에 하다못해 작은 볼펜 하나까지도 원유 이런 것까지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제조업 관련해서 좀 비상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불행 중 다행인 뉴스를 조금 이제 찾아본다면 이란이 이제 미국과 미국을 위시한 이스라엘 동맹 그리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열려 있다라고 해서 여러 나라들 간에 어떻게 보면 좀 이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란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도 지금 자금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충분히 호르무즈에 열 수 있다. 개별 접촉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란 대사가 국회 방문도 했었고요. 또 우리 외무장관과 이란 외무장관의 회담도 전화회담도 한번 있었고요. 또 이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해제를 결정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러시아산 원유를 그동안 못 샀던 이유는 해제 자체도 문제였습니다만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국제 결제망에서 사실은 아웃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해줬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심지어는 루블화, 심지어는 위안화 결제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원유 인바운드가 정말로 끝났을 때는 네. 러시아산 원유에 관해서도 길은 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 비상시국을 대비한 경계태세를 해야만 합니다만은 뭐 진짜 국가가 비상 상황으로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걱정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면서 주의하는 정도까지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잘 또 짚어주셨습니다. 정부도 뭐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5조 원 규모 추경 이런 부분을 좀 발표하기도 했는데 4월 10일이 통과인가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소비 경기를 과연 돈의 힘으로 좀 끌어올릴 수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추경은 사실 기존 추경과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1분기 만에 추경이 결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네.
추경이라는 게 뭐 재해, 재난, 또 급변하는 경제 변동 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재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추경이 있었던 최근의 사례들 보면 뭐 한 20몇 차례가 있는데 1분기라는 건 사실은 12월 말에 내년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3달 만에 지금 변경한다라는 거니까요. 보통은 잘 하지 않는 정도, 코로나라든지 하는 그런 정도 빼고는 사실 없는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그만큼 시급하냐라고 볼 때 아직은 아니에요. 네. 그럼 정부가 이 정도까지 긴급하게 추경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제 막 회복 조짐을 보이는 증시, 성장률 관련해서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싹이 막 튀어오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혹여 원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침체가 오래 갈 경우에 막 튀우기 시작한 싹이 이제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추경의 의미가 강해요. 그런다면은 충분히 저는 도입할 만하다라고 보고 우려 사항은 2가지거든요. 하나는 어쨌거나 추경이 풀림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통한 물가 추가 부담은 극히 드물다라고 해서 다소간의 안심해도 좋은 정도다라고 일단 봐지고요. 네. 2번째가 뭐냐면 지금 미국도 우리가 아까 10년물 채권의 4.5%가 마지노선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채권 금리와 기준 금리 관련된 영향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채권 시장도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이 좀 너무 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괴멸 수준으로 현재 지금 붕괴되고 있는 아이고,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채권 시장을 건드려준다는 게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추경을 한다라는 순간 바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국채 발행이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또다시 이제 금리 관련한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쉽지 않은 거죠, 계속.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정부가 시장의 우려를 조금은 감안하고 추가 발행이 아니라 올해 들어올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해서 국채 발행 없이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25조를 통한 경기 안정 그리고 너무나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경이다라고 해서 바람직하게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비국채 발행성 추경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좋다라고 봅니다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돈이 이 돈이고 저 돈이 저 돈이에요. 정부 돈은 꼬리표가 따로 달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추후에 이게 하반기로 갈 때 추가적으로 국채 수요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 추경이 아니라 지금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소비 진작책이라든지 내수 위축 방지를 위한 지금 예산 편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유화 철강 산업 같이 지금 산업계가 사실 좀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추경 편성을 처음 결정했을 때보다 상황이 좀 많이 악화됐어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국회 심의라든지 과정에서 조금 더 편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금 유연성을 다시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항목 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좀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관심이 커진 건 자사주 매입 소각 그런 걸 이제 의지를 갖고 정말 실행하느냐 그런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추가 상승 여력에 톡톡한 역할을 해낼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시장 개혁 조치를 많이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이에요.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자사주를 뭐 1년 6개월에 소각해야 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자사주를 뭐 1년에 소각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너무 좋아요. 네. 그 방침대로 그대로 가야 사실은 시장이 이제 한국은 믿을 수 있어. 자사주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신뢰를 얻어갈 텐데 그거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시장의 반응을 제가 보니까 극단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 개혁 조치,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자사주 소각을 계속 발표하는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좋은 시선으로 좀 희망을 걸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임직원 보상용 또는 신기술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용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예외 조치를 최근에 정관에 담는 기업들도 한편 늘고 있어요. 뭐 다소간에 조금 과한 해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기 위한 안전판 꼼수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의구심 섞인 그런 시선을 받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현재 실제로 법 통과 이후에
반응은 극단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런 쪽의 호재를 제대로 반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떤지, 증시가 어떤지 분위기를 잘 읽어야지 투자의 승률도 높아지는 법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네,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그 그 어려움을 잘 돌파해 나가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박시돈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토요일에 휴전을 전격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란 측이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오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간밤 메모리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자 코스피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한 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은 반도체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주가 간밤 약세를 보였는데요. 구글이 메모리 부담을 줄이는 AI 모델 압축 기술인 터보퀀트를 공개하면서 간밤 마이크론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스페이스X 관련주가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스페이스X가 IPO를 추진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한화로 2,600조 원인 점도 오늘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보시면 탈플라스틱 관련주 오늘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탈플라스틱 관련주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조선주 흐림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차관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꽤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또 기관 간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몇몇 종목들 오늘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안에서는 광통신 관련주 최근 폭염같이 뜨거웠죠. 이 시세가 분출됐던 센터인데 오늘 종목들의 기세가 꺾이면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몇몇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광통신 업종에 대해서 주가가 2028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5G SA에서 6G로 연결되는 빅사이클에서 이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2028년 LA 올림픽에서 6G 시연을 준비 중이고 또 상용화 시점도 2029년까지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몇몇 상승하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오늘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삼천당 제약이 황제주로 등극을 하면서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장을 마감하고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 공시를 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특징주 얘기할 때 다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의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SK스퀘어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ADR 상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수혜 기대감이 커졌다는 게 그 분석이었고요. 오늘 SK증권이 목표 주가를 58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KF21 양산이 본격화된 가운데 실적이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산 매출은 올해 3분기부터 2028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을 보였고요. 또 연간 양산 대수는 올해 한 자릿수지만 2028년에는 20대 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입니다. 오늘 주가 맑은 보이는 가운데 붉은 사막이 이번 달에 400만 장을 판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올해는 700만 장까지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추가적인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주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알테오젠입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사 바이오젠에 8,2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다고 알리면서 오늘 주가에 매수세가 붙고 있고요. 코어링 티슈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에 임상 3상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3상에서 마지막 투여 환자의 데이터 취합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이노스페이스 오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2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기업은 메주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대비 3배 상승하며 오늘 뜨거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상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변동성 리스크 잘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